보면은 일단 앞서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이걸 맺으니까 다른 국가들도 점점 조선과 수교를 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일본이 슬슬 조선에 접근한다 싶으니까 얘도 자기 백을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지. 그 백이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조선을 조금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보면은 이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을 보면 첫 번째로 조선 책략이라는 책 때문에, 조선 책략이라는 거는 이제 김홍집이라는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집이 가져온 책인데, 이 조선 책략 같은 경우는 우리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중국과 친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일본과 끝내야 된다, 끊을 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미,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친중이랑 연미랑 보면은, 친중은 즉 청나라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고, 연미, 미국은 자기네들의 친구, 미국과도 친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야. 근데 이 책을 김홍집이 조선에 가지고 온 거지. 일본 갔다가 가지고 왔는데, 그냥 지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국가, 모든 지방에다가 다 유포를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배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진짜 미국이랑 연합하면 좋은 점이 많네 하면서 점점 미국이랑 연합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엔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거기 사료톡톡을 봐야 되는데, 사료톡톡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조가 있어. 1관이라고 나타나 있어. 거기 보면은 그 내용, 이 쭈루룩 나와 있는 내용은 조미수 통상조약에만 있는 거중조정 조항. 거중조정이라는 거는 우리 만약에 미국이 청나라랑 살짝 다툼이 일어났어. 이때 미국이랑 조선이랑 맺으면 미국은 조선이랑 친하니까 미국이 힘들 때 조선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조항이고, 또 만약에 조선과 예를 들어서 중국이랑 싸우게 되면은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러 온다라는 그러한 조항인 거야. 그래서 이 거중조정 조항은 조미수 통상조약에만 있는 조항이고, 두 번째로 14조를 보면은 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이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한테 허가할 때 자기네 나라한테 내달라는 거지.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최애국 대우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강화도 조약에서는 조선이 일본과 맺은 거고, 여기에서는 미국과 맺은 거잖아. 근데 일본에다가 예를 들어서 항구를 3개를 개항했다 그랬는데 미국에다가는 2개를 개항한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러시아랑 했다, 러시아에다가 5개를 했어. 그러면은 미국보다 더 나중에 조약을 맺은 국가가 5개인데 자기네들은 2개잖아. 그러니까는 쟤네들은 3개나 더 허용을 해줬으니 우리한테도 3개를 더 허용해줘라 라는 조항을 담은 게 14조의 최애국 대우 같은 내용인 거지. 그래서 조선과 미국이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배경과 그 내용을 봤고, 이 조약이 가지는 의의는, 일단 강화도 조약의 의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조미수호통상조약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최초의 서양과 맺은 조약이야. 서양과 맺은 조약. 그러니까 서양과 최초로 맺은 거야. 이거는 최초로 그냥 이 조약 중에서 처음으로 한 조약이고, 얘는 그건 아니지만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인 거야. 그치? 이 2개의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방금 강화도 조약과 조미수 통상조약으로 점점 서양 국가들과 개항을 하게 됐어. 개항을 하니까 이 개항, 즉 문호 개방부터 해서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화, 이런 물건들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직접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한 애들을 바로 개화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뒤로 가면 배우겠지만 이 개화파는 2가지의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조금 무조건 많이 하자,
라고 하는 애들을 쉽게 얘기해서 급진계합파, 그리고 조금 차츰차츰 하자라고 했던 애들을 온건계합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뒷부분에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점점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어지자 고종 같은 경우도 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떠한 기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기관의 이름이 통리기무아문이에요.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모든 개화 정책을 얘네가 총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총괄을 하는 거는 뭐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관에서 했다. 이 기관에서 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겠지. 그래서 그 개화 정책의 얘기는 총 국가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청나라, 두 번째로 일본, 세 번째로 미국, 이렇게 세 가지의 국가로, 세 개의 국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개화 정책하면서, 개항을 하면서 무조건 다 무기에 만드는 데 되게 집중을 한 국가야. 그래서 근대식 무기가 되게 발전이 되어 있는 국가라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청나라에 기기국이라는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이 기기국을 받들여서 기기창이라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기창은 우리 누가 가서 본 거냐면, 이 기기국이라는 거를 누가 가서 봤냐면, 청에다가 우리나라의 영선사를 파견을 해서 저기 청나라의 어떤 문화를 보고 알아 해서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영선사가 아닌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책략을 가져온 사람이 수신사 김홍집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신사 다음으로 이 개화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수신사 파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수신사 파견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정도 눈치가 보이지. 그래서 수신사 대신에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비밀리에 보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청나라에는 영선사, 일본은 수신사, 그리고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다라는 얘기를 꼭 분류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러한 파견하는 사절단이 있었는데, 미국은 바로 도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한 총괄기군이 통리기무아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어떠한 사절단을 파견해서 무엇을 했는지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개화 정책을 봤지만 이러한 개화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파 이름을 위정척사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위정이라는 것은 바른 것을 지키자라는 것이고, 척사라는 것은 나쁜 것을 배척하자라는 얘기예요. 바른 것이라는 거는, 위정척사파가 얘기하는 바른 것이라는 거는 유교적 사상을 바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의 배척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서양의 문화를 배척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파야. 얘네들은 당연히 개화 정책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싫어해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위정척사파들이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3번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1880년도를 보면은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기 직전이었어. 아까 바로 배웠던 거. 그래서 이게 맺어지기 직전이라는 거는 이게 맺어지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약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아까 얘기했던 조선 책략 때문이에요. 조선 책략이 이 국가에, 전국에 유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봤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단체로 올리게. 그게 이제 영남이라는 건 지금 경상도 지방이에요. 영남의 유생들이 단체로 만인소 사건,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해서
영남 만인소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영남 만인소 사건은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층 사람들이 단체로 상소문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정착스파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파들은 개화파들에 의해서 이거 해볼까 한 건데, 개화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 반대로 이 개화 정책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880년대 위정착스파 운동은 조미수 통상조약에 반대하는 사건으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이모군란의 사건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모군란 같은 경우는 결과랑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과정보다는 결과와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배경부터 보면은 일단 이름에서 봤듯이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에요. 이모군란이라고 부르는데, 왜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됐는지를 보면은, 일단은 아까 저기 개화정책 중에서 별기군이 있었는데, 그 별기군은 일본 교관한테도 새로 신식 교육 받고 총도 막 90군인보다 더 좋은 거 받으니까 졸지에 이 90군인들은 차별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별기군에 의해서 차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차별받을 때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다든지 쌀을 주더라도 섞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을 주니까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별기군을 가르치는 그런 교관이 일본인 교관이었잖아. 그래서 그 일본인 교관 죽이겠다고 공사관을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공사관 쳐들어가서 교관 죽이고 공사관에도 불 지르고, 그렇게 이 일본이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근데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이 나타나면은 청나라도 나타나는 법이야. 그래서 이 일본 공사관을 치게 되니까 저기 왕궁까지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까지 습격을 해. 왕국에는 누가 살아? 왕비도 살고 고종황제도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고종도 도망가고 왕비도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왕비는 우리가 잘 아는 명성황후였고, 이 명성황후 집안은 대대적으로 청나라와 친한 관계였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기 직전이니까 누구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90군이 좀 진압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청나라의 원군이 파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당연히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진압을 하고 얘네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청나라가 안 가. 그래서 청나라가 이때부터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되고, 아까 왕궁을 습격해서 잠자코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이거 봐라, 별기군 이거 개화정책하니까 이딴 일 생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가 다시 재집권을 하게 돼. 근데 얘가 청나라 원군 파병해가지고 흥선대원군 결국은 끌려갑니다, 청나라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된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서는 일단은 조약을 2개를 맺는데, 거기 보면 사료톡톡에 제물포 조약이랑 조청, 상민, 수륙, 되게 조약 이름이 되게 긴데 별거 없어요. 제물포 조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물을 준 거야. 재물을 손에, 얘네 보면 일본 공사관이 아까 습격당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일본 교관도 죽었잖아.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제물로 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거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의 맺은 조약이겠지. 그러면 간단하게 배상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로 일본이 이딴 소리를 해요. 공사관에 군대가 없어서 경비가 허술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조선 내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조선에 일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을 보면은 이 수륙무역장정을 성이 속국을 우대하는 뜻에서 성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에 대한 주요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제물포 조약과 조청성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조약을 맺었다는 결과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사료톡톡에 보면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 본문에도 이 내용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알 거는 마건상이라는 걸 파견하는데 말 그대로 고문이에요. 고문. 뭐 우리나라한테 뭐 조언해준다 라고 하면서 외국인 고문을 파견했다. 그것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서 이 개화파가 두 가지의 파로 나뉘게 된다 했는데, 첫 번째로 무조건 많이를 주장한 급진개화파와 무조건 적게 하자라고 주장한 온건개화파로 나뉜다 그랬어요. 이 두 개의 파의 특징을 잠깐 알고 바로 갑신정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급진개화파들은 일단은 누굴 모델로 삼았냐? 얘네들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모델로 삼은 파들이고요.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모델로 삼은 파입니다. 근데 일단은 급진개화파나 온건개화파나 이러한 자기네의 뜻을 주장하게 되는 어떤 논증, 어떤 설 같은 거, 주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문명개화론을 주장을 하고요.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동도서기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지. 문명개화론 같은 경우는 통상은 했지만 개화까지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과 개화는 다른 분류. 통상은 그냥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만 하는 거고, 개화 같은 거는 문화를 아예 바꾸는 거야.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래서 그래, 그거 뭐 수출 수입 하는 것도 좋아. 서양 과학기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 조선에 너무 좀 썩어 빠진, 너무 살짝 오래된 그러한 문화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서양 기술과 이제 조선의 문화, 조선의 고유적인 문화까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도서기론 같은 경우는, 온건개화파가 얘기한 동도서기론 같은 경우는 동과 서가 있죠. 여기서의 동은 조선을 의미하는 거고, 서는 쉽게 서양 세력을 의미하는 거야. 동도, 조선의 기본적인 가던 길, 조선이 기본적으로 계속 가던 길, 즉 조선의 기본적인 문화는, 계속 있었던 문화는 지켜가는 거니까 변화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서양 같은 경우, 이 서양의 기술 같은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서양 기술과 조선 문화 다 바꿔야 되고, 얘는 조선 문화는 하지 말고 서양 기술은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와 조금 적게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일본을 모델로 삼고 온건개화파가 청나라를 모델로 삼았다 그랬죠. 그때 당시 일본은 이러한 문명개화론을 내세우면서 한번 바뀌게 돼요. 그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동도서기론을 주장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양무운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마다 모델로 삼는 국가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화파의 분류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급진개화파들이 되게 억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모군란에서 최초로 남게 된 국가가 청나라가 조선에 남게 돼 있잖아. 근데 청나라는 아예 군대를 거기에 파견을 해가지고 완전히 조선에 내정을 한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급진개화파는 일본이랑 친하니까 얘네는 완전히 참합심세가 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자기네 뜻을 펼치질 못하다가 이 청나라랑 프랑스 사이에 베트남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 식민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청나라랑 프랑스랑 여기 싸우게 되니까 조선에 있던 청나라 원군이 여기로 지원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청나라가 군대가 없어진 거야, 잠깐. 그 틈을 타서 기존에 막 공사관에 일본에 조금 있었던 그 군대랑 같이 급진개화파들이 운동을 벌이게 돼. 정변을 일으키게 돼. 그 이름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주체는 일본과 급진개화파들이 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얘네들은 뭘 바꾸자라는, 서양 기술이 이미 하고 있고 조선 문화도 바꾸자라는 애들이었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1884년 10월에 급진개화파가 일단 첫 번째로 터진 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을 얘기를 해요. 우체국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걸 축하하겠다고 고위급 관리들이 와 있는 곳에 폭탄을 설치해서 터트리겠는. 그러니까 고위급 관료들은 자기네들이 멋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부터 없애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테러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민씨파를 제거했다. 민씨는 명성황후의 집안인데 명성황후는 아까 누구한테 요청을 했어? 이모곤란테. 청나라랑 친하니까 청나라한테 요구했다 그랬잖아. 즉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파는 원건계열파, 청나라를 모델로 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있으면은 조금 힘들잖아. 급진계열파들이 자기네들 정변 일으키는데 얘네들도 제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개화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 조선시대에 정부라는 개념은 없어요. 무조건 왕집, 왕가, 무조건 왕씨의 집안인데 정부라는 걸 수립을 하게 돼. 자기네들 이름으로. 그래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을 하면서 자신들이 뭐 의회도 세우려고 하고 막 되게 근대적인 문화로 다가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되게 뭔가 많이 하려고 했어. 딱 준비까지 다 했는데 얘네들이 일찍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딱 준비가 끝난 시점에서 청나라가 다시 들어오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는 아까 이 갑신정변 일으킬 때 일본아 너네들 얘네들 청나라 들어오면 같이 와줘야 돼 했는데 얘네가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서 급진개혁파들 이 3명만 남아지게 된 거야. 당연히 끌려가지. 그래서 청나라에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를 했다라는, 그래서 그 얘기가 3일 천하가 됩니다. 되시죠? 자, 이번에는 넘어서 조금 뒤로 와가지고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계속 운동이란 운동은 앞에서 한 번씩 했어. 뭐 여기 위정척사 운동도 있었고 되게 많은 운동이 있었는데, 위정척사파 운동은 당연히 위정척사파가 한 거고, 여기서는 동학농민운동이잖아. 즉 농민들이 주체가 돼서 일어나게 된 운동인 거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왜 농민들이 또 운동을 했을까? 뭐 뻔하지.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무조건 농민들이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래서 수탈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드니까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강화도 조약의 후속 조약으로 이 우리나라의 양곡, 쌀을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게 만들게 됐어.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모든 쌀을 살 정도로 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쌀이 다 나가잖아. 그럼 우리나라의 쌀은 없어지고 그만큼 쌀값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힘드니까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로 농민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동학이라는 종교야. 이 동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쪽의 학문인데, 학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종교의 성향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주장한 게 첫 번째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인내청과 후천개벽, 이러한 사상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인내청과 후천개벽은 크게 평등 사상을 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이 수탈을 당하는 이유는 뭐야? 자기네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쌀값 폭등, 이런 거는 동학에서는 외세의 침략도 반대해. 외세 침략도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평등 사상은 수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어루만지고, 외세 침략 싫어한다라는 거는 쌀값 폭등, 누구 때문? 일본 때문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는, 자신들이 힘든 걸 알아주는 거는 동학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학을 점점 믿게 시작돼. 조선시대에 양반이 동학할까, 농민들이 동학할까? 당연히 농민들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학을 믿으면서 우리 평등해져야 된다, 외세 침략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부에서 조금 무서워진 거야. 그래서 이 정부에서 동학을 규탄하게 돼. 어떠한 근거로 규탄을 하게 되냐? 첫 번째로 저거 이 평등사상. 이 평등사상은 그냥 한마디로 있을 수도 없고, 평등사상이라는 거는 니네들 이 동학 교주가 농민들 현혹하는 거다, 백성들 현혹하는 거다,
이러면서 동학의 교주가 그때 당시에 일대 교주 최재호를 사형시킵니다. 되시죠? 되게 뭔가 좀 억울하게 사형시켰잖아. 그치?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억지로 깐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일어나게 된 운동이 빨리빨리 하고 교조 신원 운동. 교조 신원 운동 같은 경우는 이 동학의 일대 교주 최재우의 억울한 사형을 다시 죗값에 받아내라. 이거 왜 죽이냐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종교적으로 동학을 받아들여라 니네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보은 집회인데, 보은 집회는 교조 신원 운동은 종교적 운동이었다면 보은 집회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운동을 일으킨 게 된 거야. 그래서 동학 같은 거 인정해주고 너희 탐관오리들 다 처벌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었다 라는 것까지는 동학에 대한 내용까지였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동학농민운동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화가 나서 일으키게 된 게 있어. 그게 고부농민운동이에요. 자, 고부농민운동은 주체는 농민이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 고부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야. 자, 이 고부농민운동의 배경은 저기 이제 이 고부 지역에 고부 군수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의 뭐 수원시장 같이. 이 고부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자, 이 조병갑이 전라도는 쌀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쌀들을 모조리 다 가져가. 수탈을 한 거지. 이 수탈로 인해서 전봉준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얘를 찾아가. 그래서 말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얘가 꺼지라 그랬지. 그래서 전봉준이 이거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전봉준 플러스 많은 농민군들이 얘를 찾아가서 이번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잡아둬요. 그래서 고부 관할에 습격을 하고, 관할에 습격하고 거기 있던 창고에 있던, 얘가 수탈했던 지금까지 수탈했던 쌀을 다시 재분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정부에서도 조금 놀란 거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정부가 알겠다. 저기 조병가 탐관오리 이제 처형시킬게. 그리고 너네 사건 우리 들어줄 사람 보내줄게. 사건 조사해줄 사람 보내줄게. 그러면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을 하는데, 이게 원래 얘가 고부 주민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얘는 말을 들어주러 간 게 아니라 얘네들을 탄압하게 돼. 그래서 이 안핵사가, 이용태가 그 고부 지역 사람들 있지, 거기에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다 동학교도지 하면서 다 처형을 하게 되는 거야. 동학교도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억지로 까면서 죽이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일으키게 된 동기가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인 거야. 농민봉기가 1차.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면, 고부농민운동은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일어난 거고, 거기에서 사건 조사하겠다고 안핵사 이용태를 보냈는데 얘가 많은 고부 지역 사람을 동학교도로 몰아서 처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또 빡쳐서 1차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야. 1차 농민봉기는 조금 세져요. 조금 세져. 그래가지고 또 전봉준이 나와. 이 전봉준이 이번에는 그 농민군을 결성을 해. 농민군. 이제 군대를 결성을 하는 거야. 이 농민군을 결성을 해서 전투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첫 번째로 황토현, 두 번째로 뭐죠? 카메라 뭐죠? 네, 두 번째 황토현, 황룡총. 그치, 황룡총 전투가 있는데, 이 황룡총 전투와 황토현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때 당시 전라도의 제일 큰 지역이었던 전주에 있는 성까지, 전주성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주성까지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주성까지 오니까 이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농민군의 목표는 전주성 지나서 서울까지야. 서울까지 입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얘네들이 구호를 외쳐. 그 구호가 뭐 제폭구민, 뒤에서도 한번 나와요. 제폭구민, 뭐 보구간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백성들 편하게 하라 라는 내용들을 구호를 외치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자료 속 지식백과에 사발통문 이미지가 있고 막 사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 바로 1차 농민복이라는 걸 고구 농민복이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차 농민봉기에서 전주성까지 오니까 이 서울의 정부는 조금 무서워지는 거야. 점점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알겠다. 우리 화약하자. 화해하자 하면서 이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은 게 전주 화약이 되는 거고, 그 전주 화약에서 이 농민군이 원하는 패정개혁안, 얘네들이 원하는 얘기들 12가지 패정개혁안 12개를 우리 정하게 되고, 그 패정개혁안을 두면서 농민군은 자기네들끼리 따로 집강소라는 걸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정부에서는 얘네들 말 들어주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되시죠? 여기까지가 1차 농민봉기부터 전주화약 내용까지가 되고, 그래서 조금 화약을 하는 것 같았어. 화약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 1차 농민봉기를 이 조선에서 조금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온 국가들이 있어. 그 국가들이 바로 또 청나라랑 일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자면, 1차 봉기에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을 해. 근데 청나라만 오면 되는데 일본도 세트로 와. 그 이유는 뭐냐?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이야. 이 텐진 조약은 각 나라가 조선에 들어갈 때, 조선에 원군을 파병할 때 서로 통보하고 가기로 하는 조약이야. 근데 이 청나라가 마음이 급했는지 통보를 안 했어, 일본한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너네 왜 맘대로 말도 안 하고 가 하면서 청나라가 들어가니까 일본이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아까 그랬지, 이 동학 믿는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고? 외세 침략 싫어한다고. 그래서 전주화약을 맺고 우리 이제 화해했어요, 이제 가셔도 돼요 했는데 안 가면서 일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복궁을 점령을 하겠대.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 얘네들 마음대로 경복궁, 왕궁을 점령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바로 9페이지가 이제 2차 농민봉기가 되는데, 얘네들은 외세 침략을 싫어하는데 이 일본이 화약했는데도 안 가고 하니까 뭐야, 이 약속이랑 다르잖아 하면서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봉기는 외세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봉기이고요. 이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일본에 대해서 일본과 맞서 싸워야겠다 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일본과 농민군의 제일 큰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가 돼요. 공주 지역에 있는 우금치라는 곳에서 전투를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싸움이 안 되지. 일본군은 기관총 들고 싸울 텐데 농민군은 호미 들고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돼가지고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니까 결국에 이 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차 봉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패배하면서 2차 봉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아까 얘기했듯이 1차 봉기로 인해서 전주화약을 맺었고, 그 전주화약의 대표적인 내용이 패정개혁안 12개, 또 그래서 농민군은 집강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얘네들 위해서 교정청 설치를 했다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3회 전봉준 공초 재판기록 보면 신문자가 처음으로 3월 고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모았냐 하니까 전봉준이 고부 군수의 수탈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했다. 이 얘기는 고부 농민봉기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또 신문자가 그래서 우리가 안엑사 보내고 저기 조병갑 탕관놀이 처형하고 했는데 그래서 니네 흩어졌잖아. 근데 왜 또 봉기를 했냐 하니까 거기 고부 밀란조사 책임자, 사건을 조사하러 온 안엑사가 내려와서 여기요 고부 농민봉기 했던 사람들을 다 동학교 들어와서 처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그래서 1차 봉기 끝나고 내가 니네 얘기 들어준다 해서 전조약 맺었는데 왜 또 2차 봉기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책임을 묻고 싶어서 했다. 즉 고부 농민봉기 1차 봉기, 2차 봉기의 각각의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은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돼요. 자, 방금 동학농민운동을 받고 그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가보개혁이라는 사건을 볼 건데, 일단 아까 동학농민운동에서 정부에서 설치해준 기구가 교정청이다 라고 배웠어. 근데 이 교정청이 일본의 2차 농민봉기의 원인,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의 침투로 인해서 이 교정청을 일본이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개화 정책을 할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기관이 바로 군국기무처예요. 그러니까 교정청은 뭐 별일도 못하고 폐지된 다음에 이 교정청이 군국기무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114쪽에 맨 위에 보면은 그 사진이 있어. 군국기무처 회의 모습. 그걸 보고 군국기무처구나 를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의 이름이 1차 가보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데, 보면은 군국기무처는 자주성을, 우리나라 이 조선의 자주성을 다른 나라한테도 알리기 위해서 중국식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된다. 이 중국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도 이제 자주국가임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여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했대. 국왕의 전제권. 그러니까 너무 국왕한테만 너무 많은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의정부, 국왕 바로 아래에 의정부가 있지. 이 의정부의 기능은 강화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과거제를 폐지해서 인제를 폭넓게 적용했대. 예전부터 시행했던 이 과거제를 이제는 폐지를 시킨 거야. 왜 그랬을까? 이 과거제 시험이 말만 과거제라고 막 좋은 사람이 실력대로 뽑는다 했는데 결국에는 막 부정부패 일어나고 고위 관리 막 뽑아주고 이런 거 다 아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걸 폐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경무청을 설치해서 경찰 제도를 실시했대. 지금까지는 군대만 있었지만 경무청이라는, 지금은 뭐 경찰청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경무청을 설치해서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까지 있을 수 있는 경찰제를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어요, 가보개혁 1차에는. 그 다음에 막 조세, 세금을 거둘 때 여기서 걷고 여기서 걷고 여기서 걷고 막 너무 일어나가 안 돼 있어. 막 분산돼 있는 거야, 이 세금을 걷는 게.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한 곳에서 걷고 지출도 한 곳에서 지출하자 하면서 세금과 지출을 하는 기관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데, 그 기관의 바로 이름이 탁지아문이 됩니다. 됐죠? 탁지아문이라는 기관에서 세금을 걷고 지출도 여기서 모든 걸 다
즉 재정의 일은 얘네들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제일 크게 있었던 게 바로 신분제 폐지겠지. 그토록 원하던 농민군들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일으켰던 그 농민군들이 그토록 원하던 신분제를 폐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풍습들이 있잖아. 되게 안 좋았던 풍습들, 뭐 무조건 일찍 결혼하게 하는 좋은 제도도 폐지시키고, 뭐 연자제, 내 할아버지가 일으킨 거를 내가 죄를 덮어쓰는 연자제까지 폐지를 하고, 심한 고문 같은 것도 폐지를 하게 되는 개혁이 1차 가구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가구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주가 돼서 이렇게 개혁을 펼친 거다를 제일 중심적으로 알면 되고, 그 내용으로는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 이 정도 3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가구개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가구개혁을 배웠고, 이제 의미개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의미개혁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은 의미사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사변이라는 건 느낌부터 안 좋아. 어떤 좀 불미스러운 일인 것 같아. 의미는 일어난 사변인데, 의미사변 같은 경우는 명성황후, 지금까지 계속했던 이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서 시해되는 그러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고, 의미사변 이후에 일어난 의미개혁에 일어난 의미개혁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미개혁 안에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을 양력으로 지내죠. 이때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양력을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연호를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는 기국 개념에 썼지만, 개국기 이상에 썼지만 지금은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종두법이라는 예방접종 개념에 이런 의료적인 차원에서도 실시를 했다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의미개혁에 대한 내용은 딱히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알아두라고 하면은 의미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발령. 이 단발령 같은 게 제일 문제가 있는데, 단발령 머리를 자르는 거잖아.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건 조선시대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그냥 부모님이 낳아준 대로 계속 이렇게 손해하지 않고, 손상 입히지 않고 계속하는 게 부모에 대한 효도였는데, 머리를 자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보수적 유생층, 즉 양반들이 이 단발령 시행에 대해서 일으킨 의병, 잠시 뒤에 할 건데, 그 의병이 바로 의병이 후에,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미 개혁에는 태양력,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했고, 종두법 시행, 단발령 시행까지 했고, 단발령 시행은 나중에 의미의병이라는 이야기를 초래한다라고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길을 왔는데,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일단 독립협회 했을 때 우리가 뭐 독립하면 바로 일제강점기를 떠올리긴 하는데, 여기서의 독립에 대한 개념은 약간 달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협회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서재필이라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독립협회, 여기에서의 즉 독립의 의미는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가 아니잖아. 그럼 누구한테 간섭을 받고 있어? 외세 세력한테 간섭을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외세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즉 자주국가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2가지가 나오는데, 얘가 한 게 첫 번째로 독립, 신분
독립신문에 참가하게 돼요. 독립신문에 참가. 자, 이 독립신문을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 있는 내용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국외에다가 반포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국가다라는 것을 이런 신문을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든 게 바로 독립문이야, 독립문. 이 독립문 같은 경우는 저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차들 뭐 사람들 지나가고 하는 거 이렇게 문 하나 세운 건데, 이 독립문은 그냥 외세 세력에 대한 독립의 뜻을 담고 있고, 또 이제 독립하자, 뭐 우리나라 자주국가임을 둘 다 우리나라가 자주국가임을 알려주는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독립협회에는 초기에는 지식인들과 지식인 플러스 서재필 요게 주도가 됐어요. 요렇게 주도가 됐는데, 나중에 와서 나중에 와서는 일반적인 평민들도 주도하는 세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식인들만 잘한 게 아닌 거야. 무조건 지식인들만 다 모든 걸 다 잘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평민들도 평민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뒷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독립협회가 이 두 가지, 독립신문, 독립문까지 만들고 나서 한 일이 뭐냐? 바로 만민공동회예요.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에서의 만민이라는 거는 만 명의 백성을 얘기를 해. 그죠? 만민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뭐 회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는 앞서서 아까 이 고종이 아관파천을 했었죠. 아관파천을 하고 고종이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왔어. 경복궁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라는 거는 대한제국, 황제가 이끄는 나라, 즉 자주적인 국가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 세력의 간섭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 자주국가인데 국외 세력이 계속 간섭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독립협회가 국외 세력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다들 집회를 연 거야. 그 집회 주체들은 만민의 백성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보면은 독립협회가 이러한 현실들, 러시아들이 막 우리나라의 이권들 뺏어가고, 막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거 막 자기네들이 농사 짓게 하고, 광업권, 임업권 이런 것들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구국 운동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종한테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한테 이제 올리니까 오케이, 알겠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이거 너네 뜻대로 우리 그래 대한제국 선포했고 내가 황제로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당연한 얘기니까 들어줘야겠다. 오케이 사인을 받은 거. 그래서 고종이 초반에는 독립협회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만민공동회 다음으로 일어난 관민공동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둘 다 좋은 활동입니다. 일단 관민공동회는 관민이야, 관민. 자, 백성들과 관료들이 주체가 돼서 연 회의야, 집회야.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보면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질 때, 자, 봐봐. 국외 세력의 간섭을 배제시키자. 사람들이, 백성들이 외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의견이 정치에 들어가는 거야. 반영이 되는 거야. 즉, 이렇게 백성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분위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 백성들도 정치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보면은 독립협회는 내정개혁에 관심을 돌려서 자유민권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독립협회하면은 자주적, 자주국가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만민공동에서도 대한제국이 만들어졌는데도 계속 간섭하니까 구국운동 상승으로. 만민공동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지만 이러한 분위기로 너무 휩쓸리면 안 되니까 또 이러한 자유국가, 자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유민권운동으로 만들게 됐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보면은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 자유권, 그다음에 재산권, 우리의 재산을 인정해주라. 그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러니까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갖춰져 있는, 당연히 지금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의 권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더라고. 근데 이러한 자유민권,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관민공동에서. 근데 너무나도 이게 살짝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너무나도 고종한테 너무나도 많은 걸 한꺼번에 바르는 거야. 기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는데 좀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 다른 사회 속 문화를 얘기를 하니까 고종이 이거 조금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런 분위기에서 옆 페이지 119쪽으로 나가면 수구 세력의 방해로 개혁이 좌절됐대. 자, 보면 헌의 6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헌의 6조가 돼. 그 헌의 6조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이 기득권이라는 거는 뭐 내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한 거야. 그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고종을 방해해. 그러니까 고종이 이거 얘네들 얘기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뭐 신분제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이런 기득권 세력들은 얘들한테 너무 많은 걸 주면 얘네들 뭣도 모르고 막 올라온다, 기어 오르려고 한다, 막 왕 죽이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종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야. 개혁을 방해한 거야. 그 고종의 마음이 변해.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나중에 황제를 끌어내릴까봐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까지가 독립협회의 간단한 설명이었다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독립협회 내용 하다가 잠깐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보면은 이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 일단 대한제국이라는 거는 제자라는 게 황제의 국가야. 황제 국가. 지금까지는 왕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제 황제가 이끄는 국가가 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기 사르톡톡을 보면 되는데 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 대한국 국제에 보면은 제1조에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제국이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해요. 즉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속하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조에서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를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일단 전제정치라는 거는 무조건 황제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야. 전제정치. 그래서 좀 이따 보면은 전제군주제라는 게 나오고 되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전제군주제는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다라는 의미고, 입헌군주제는 법에 의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이 군주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제한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대한국 국제에서는 전제정치다, 절대 변하지 않는 전제정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3조에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6조에는 뭐 모든 걸 다 한대, 법률을 제정한대. 대한국 대황제가 법률을 제정하고,
그 반포화 집행을 무조건 다 한다, 대한국 황제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일 키포인트는 대한국 황제라는 거에 키포인트를 두면 돼요. 대한국의 황제가 모든 정치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한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고 이제 새로운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넘어오는 게 바로 광무개혁인데, 일단 뭐 광무년에 일어난 개혁이겠지, 그치? 자, 대한제국이 어떤 개혁을 하는데 일단은 조건에도 구본 신상, 말 그대로 옛것들을 근본으로 삼고 신창, 새로운 것을 참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본 신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근본으로 삼아서 새로운 것들을 잠시 참고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본 신참의 원칙 아래 점진적인 개혁, 약간 천천히 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그렇게 돼서 탄생한 게 바로 광무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광무개혁 내용을 봅시다. 일단 먼저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를 설치했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권한은 황제한테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황제가 군사권을 무조건 다 제어하기 위해서 원수부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오케이, 황제가 모든 거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으로는 군사 수도 막 늘리고 했대. 그 다음에 경제적 개혁을 보면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 사업 실시했대.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 토지에 대한 사업을 했다는 거야. 토지 사업의 대표적인 게 거의 보면 지게를 발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지게라는 거는 땅 문서야, 쉽게 얘기해. 도대체 우리나라의 땅에 어느 땅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발급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이제 뭐 숨어있는 땅도 찾고 버려져 있는 땅도 찾고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무개혁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다 가져 있다라는 것과 양전 사업에서 얘기하는 지게 발급도 꽤나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키포인트만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무개혁까지 설명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의사늑약 계속 넘어서 벌써 의사늑약 파트를 하게 됐어요. 의사늑약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늑약이라는 거는 원래는 의사조약이었지만 강제로 체결을 해서 의사늑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의사늑약에 대한 이야기는 뭐 워낙 잘 알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앞에서 되게 많은 조약이 있었어. 첫 번째로 한일 의정서라는 조약이 있었고, 또 한일 협약, 또 아까 정미 7조약,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등등의 조약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정미 7조약은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고, 뭐 지릴 외국끼리 뭐 가스라 테프트 조약, 뭐 포츠머스 조약, 이러한 등등의 많은 조약이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많이 일어나게 돼 있었어. 근데 이러한 조약을 지나서 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뭐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가스라와 테프트,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조약이야. 이제 일본은 조선을 가지고 싶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갖고 싶었어. 그래서 서로 일본은 필리핀을 허가해주고 이 미국은 조선 이 침략을 허용하게 해준 거야. 서로 아무 동의 없이, 조선의 동의 없이. 그래서 살짝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마련해 둔 거고,
포츠모스 조약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일본과 관련된 건데 일본과 러시아의 조약이야. 러시아도 우리나라 가깝잖아.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거의 침략해도 돼 라고 허가를 내준 거야,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무조건 모든 배경을 다 깔아놓은 거지 이제. 그런 다음에 맺은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을사늑약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으로 뺏어간 게 외교권 박탈이야. 외교권을 박탈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은, 즉 각국의 외교권이라는 거는 솔직히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좀 이따가 나올 이제 헤이그 특사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타격은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내용이 되고, 그 외교권이 박탈됐으니 조선의 외교는 누가 책임져? 이제 일본이 책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외교를 도와준다면서 통감부라는 기관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통감부에 제1대 통감으로 누가 오냐? 이토 히로부미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통감부에서는 원래 외교 업무만 해야 하는데 조선의 내정 간섭이랑 간섭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면은 저기 127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면 자료 1번, 탐구의 자료 1번에 을사늑약하고 나와 있어요. 보면 제2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그러니까 얘 혼자, 조선 혼자서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걸 약속하라 얘기하는 거고요. 제3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련한 상황만 관리한다. 그래서 경성에 주재하고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마련할 권리를 가진다. 지들이 외교에 관한 업무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간섭이랑 간섭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 방금 얘기했던 사료를 보고 이거 을사늑약입니다. 그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은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런 내용을 깨달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을사늑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박탈 당하고, 근데 이게 을사늑약이라고 해요. 강제로 맺은 조약이란 말이야. 왜 강제로 맺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사람을 일사오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완용 있고 이완용 등등의 5명의 그 고위 관직이 있는데, 얘네들이 황제 대신에 도장을 찍게 된 거야. 황제 대신에. 근데 황제의 직인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거는 조약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무효야 원래는. 무효인데도 얘네들이 찍었다 해서 그냥 체결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억울한 거잖아. 원래 무효 처리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고종이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줘라. 헤이그가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거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을 해. 헤이그의 그 회의에서 이거 무효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오라고 비밀리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걸린 거야. 딱 걸렸어, 일본한테. 그래서 고종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니까 고종 보고 너네 이거 왜 조약 안 지켜 하면서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되는 거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되고,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다음에 바로 군대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뭐 사법권, 첫 번째로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 요 순서대로 박탈을 하면서 결국엔 국권이 피탈당하게 되는, 마지막으로 국권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일 병합조약으로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3번에 보면은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하게 일본 황제한테 양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2조에서는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에 기재된 양해한다는 것을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라는 조항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 병합조약에도 아까 강제 퇴위됐다 그랬잖아, 고종이. 그 다음에 고종 다음에 순종이야. 순종 황제도 이 병합조약에 낙인을 하지 않았어요. 사인을 하지 않았어. 근데도 체결됐다고 하면서 결국에 우리나라는 그 뒤로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일사늑약의 파트, 바로 사료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간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파트가 독도랑 간도의 얘기인데, 독도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고, 간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중에 저기 일제 식민지에서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뭐 여기가 조선인데 여기에 보면 서간도라고 있고 여기가 이제 북간도가 되는데, 요렇게 있는 중에서 사실 간도 땅에 되게 우리나라 민족이 많이 살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었어, 북간도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쯤에 백두산인데 이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워. 그래서 그 이름이 백두산 정계비야. 이 백두산 정계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즉 서쪽으로는 압록강, 여기까지가 이제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는 토만강, 여기가 됩니다. 저기가 토만강인데 여기까지가 우리 조선의 국가 영토다 라고 얘기를 했어. 문강, 요렇게가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와서 봤더니 갑자기 청나라가 따져. 사실 토문강이 아니라 두만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발음 차이로 두만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두만강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는 땅은 이렇게 되는 거다. 너희 땅은 요 정도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백두산 정계비에 토문강이라고 써놨었는데 두만강이라고 우기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간도에 이미 10만여 명의 한민족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간도에다가 어떤 걸 보내냐? 간도 관리사라는 걸 파견을 해. 간도 관리사 무조건 나와. 간도 관리사에 누굴 파견하게 되냐? 이범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도를 지키기 위해, 이 북간도에 누가 산다고? 한민족이 사니까, 이미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 민족이 사니까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서 이 북간도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는 또 일본이야. 일본이 식민지배를 할 때 협약을 하나 맺어. 그게 바로 간도협약입니다. 간도협약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이 간도협약 같은 경우는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가져. 북간도 가져,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가져가 됐으니까는 그러면 쟤는 가지게 된 거지, 청나라는. 그래서 간도는 이렇게 빼앗겼다, 일본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원래는 여기까지 될 수 있었는데 이 새끼들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간도 협약과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다. 그 간도 관리사 이름이 이범윤이다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의사늑약까지 했고, 아까 계속 무슨 의병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의병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의병은 총 한 3개 정도로 나누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미의병, 그 다음 의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요 3가지로 나뉘는데, 의미의병 같은 경우는 의미개혁에서 제일 반발이 심했던 게 뭐야? 단발령이에요. 그래서 이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의병이고요. 의사의병 같은 경우는 바로 의사늑약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의병. 또 정미의병 같은 경우도 정미 7조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서 일어나게 된 의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면 됩니다. 이 의미의병 같은 경우는 주로 양반층이 의병을 주도했어요. 왜냐? 이 단발령을 제일 싫어했던 애들이 양반이잖아. 그래서 양반 플러스 평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의사의병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 의병장. 지금까지 방금 뭐였어? 양반 출신의 의병장이었는데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최초로 등장했다가 제일 큰 특징이다 라는 거고, 이제 정미의병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크게 보고 가도록 합시다. 보면은 정미의병으로 인해서 보면 의병 전쟁이 확산됐대. 그래서 자, 정미의병에서는 이인영을 중심으로 군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군대 이름이 13도 창의군이야. 이 13도 창의군이 펼친 이 진공 작전이 바로 서울까지 진공하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울 진공 작전은 결국엔 실패야. 왜 실패냐? 이 13도 창의군의 의병장인 이인영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전쟁보다는 효가 더 먼저였는지 거기 갑니다. 그래서 얘가 떠나니까, 의병장이 떠나니까 거기 있던 양반들도 그래, 효 지키는 게 최고지 하면서 여기 가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끝납니다. 서울 진공 작전의 실패가 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가 의병에 대한 내용이고, 보면은 거기 3구에 의병 전쟁의 의 보면은 해외 동포에게 보내는 경문 이렇게 나와서 뭐 동포들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 사료가 이인영이 쓴 사료임을 꼭 기억을 하고, 그 이인영의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사료를 띠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료를 쓴 사람의 인물의 업적 물어봐서 이 사료는 이인영 거고, 이인영이 한 거는 13도 창의군과 서울진공작전이다 까지를 알면은 선택지 5개에서 고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의병에 대한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거는 항일 의병, 이제 진짜 총칼 들고 싸운 거였고, 지금은 막 이렇게 단체로 활동한 게 아니야. 개인별로 의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인물은 안중근 의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료 속 지식백과를 보면은 안중근이 평화를 기원하는, 동양의 평화를 기원하는 동양평화론을 쓰게 돼요. 근데 이 동양평화론의 내용이 그렇게 막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동양평화론이 사료로 나와 있는데 그 사료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료를 쓴 사람은 안중근이잖아. 안중근인 걸 알고 이 안중근이 한 업적을 쓰시오 막 이렇게 해서 막 나올 거란 말이야. 안중근의 업적이 더 중요한 거겠지. 안중근의 업적은 저기 아까 일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잖아. 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게 바로 안중근
되거든요. 업적이 돼요. 동양 평화론의 사료를 보고 아 이게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겠구나 까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